자, 4월 3주차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모닝, 오늘도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체크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거 좀 체크해 볼까요? 네, 환율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가 미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1% 이상 상승 출발을 했는데 네네. 결국은 2% 조금 넘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5월 초에 있을 연준 회의를 앞두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거의 마침표로 찍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정도로 올릴 거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앞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50bp 인상을 하는데 이거를 연달아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파월 연준의장이 거의 확답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0bp 인상을 하고 이거 빨리 더 연달아서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시켜 준 거죠. 다만 그렇죠. 네.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실적신 딱 들어왔을 때 미증시를 보게 되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좀 안 좋다, 좀 앞으로가 전망이 안 좋다 하니까 예전의 주가 수준으로 확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도 했었고 기대치도 높아진다니까 이쪽은 버텼는데 네. 근데 극과 극이 돼버린다는 거죠. 실적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쪽은 그나마 선방한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쪽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 성장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경계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국내 증시 좀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안 좋았죠. 안 좋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투자자들이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업종별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한 케이스인데 그렇죠. 예. 여기서 사실 좀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전 저점을 이제 깨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성장주의 또 대표적인 주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쪽에 또 성장주 끌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사실 자동차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내에서 그쪽. 이제 전기 구동 모터 이런 쪽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전에 뭐 만도라든지 현대기아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였었고 네. 완성차에서는 기아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온 케이스였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전기차 관련된 부품 쪽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이니까 이것 좀 체크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 이슈가 앞전에는 뭐 센서라든지 이제 뭐 기판이나 여러 가지 또 있었는데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IT 내에서 삼성 전기가 이제 애플의 이제 M2 기판을 공급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모멘텀 받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것도 같이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이제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이제 환율을 계속 봐주시고 계시는데 수요일 날 그러셨죠? 지금 미국계 쪽하고 영국계하고 나누어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도 성격이 다르다. 이런 네. 걸 좀 파악하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이제 환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져가지고 환율이 이제 1235원에서 7원 사이 계속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달러 인덱스도 수요일 날 같은 경우가 100일선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나서 이제 100선을 살짝 내려갔었는데 네. 어제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시금 반등이 나온 케이스. 그러면서 여기 환율에서 다시금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을 넘어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그렇군요. 전체적인 큰 그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지금 표시해 놓은 가격이 1236원에서 1244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예전에 2016년도에도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달러가 강세를 띄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였고요. 노란색 동그라미.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이 이제 코로나 사태. 네. 이때는 한번 넘어가긴 했었습니다. 넘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윗꼬리 좀 크게 달고 다시금 1236원에서 44원 이 가격대를 고가로 인식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구간에 들어왔다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예전에 100 정확하게 100에서 101.3 정도가 되는데 네. 그 라인대 정도를 항상 고점을 만들었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조금 더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달러 인덱스가 마찬가지로 101선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236원에서 44원 이 라인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이상 안 올라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넘어갈 수 있겠죠. 예. 다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이제 어제 파웰 연준의장의 발언이라는 부분이 네. 사실 의미를 굉장히 좀 크게 둘 수 있는 부분이 네. 시장에서 50bp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많은 연준원들이 얘기를 했었고 추측성도 많이 나왔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75bp까지도 올릴 수 있다 네. 여기까지도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파웰 연준장이 다 정리를 해줬다라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5월달 연준 회의가 내일 다다음 주에 있는데 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네. 연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급을 못하는 기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연준회를 앞둔 경계감이라든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갖고 모르니까. 말들이 많을 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파월 연준에 예의를 해주니까 아예 달러 인덱스라든지 미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 다 올라갔다 된 거죠. 그러니까 궁금증이 해소돼 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3월 달에 국내 증시가 첫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음. 다만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더군다나 국내는 실적이 엄청나게 발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 그 겹치는군요. 실적에 따른 경계가 호불호가 이제 또 확대가 될 수 있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인 게 미국에서 빅테크라고 얘기할 때 사실 예전에 빅테크에 테슬라는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외적인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것들에서 넷플릭스가 먼저 했고 이제 다음 주 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까지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따른 경계가 현재 높은 거죠. 다만 이제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끝내고 나면은 네. 다음 주에 이제 빅테크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마무리가 되어버리니까 국내에서도 그런 쪽에 대한 경계감이 좀 완화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증폭될 수도 있긴 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이제 당분간 더 중요한 시장 아주 여전히 똑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에 따라서 급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업종명 등락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은 어제 장중에는 좀 더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종합주가 떨어졌죠. 지수는 0.35. 그 코스닥이 강보합 정도 마감이었고요. 대형과 중형이 이제 시장만큼 올라갔다 정도인 반면에 네. 소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 소형 쪽에서가 월등히 많이 약간 강세를 방향이 띄었었죠. 달라졌어요. 원래 대형주가 거의 안 움직였었다가 중소형 중심이었었는데. 그다음에 예.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상승한 업종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쪽에서가 게임과 네이버, 카카오 이런 네, 쪽이 네. 중심으로 하락을 했던 네. 게 있었고 음식료는 그 전날에 강세 띄었던 부분에서 차익 일부 정도? 차익이 떨어졌고 의료도 뭐 비슷하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예. 근데 그 외적인 쪽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줬다가 되겠죠. 전기전자도 올랐잖아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시장보다 강했죠.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움직였다는 쪽이 삼성전기 이렇게 나타났고요. 네. 근데 은행이나 보험이라는 쪽도 소폭의 강세, 증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가겠죠? 저 금리 인상 얘기 또 나왔으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그렇게까지는 않지 아니고. 않을까? 사실 또 오늘 KB금융과 네. 신한지주가 오늘 실적 발표했어가지고 아. 실적 발표를 아마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도 강세 좀 띄었고 에너지 화학 쪽도 강세가 좀 나타났고요. 네. 철강은 시장보다는 약한 걸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도 사실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그동안 중소철강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네네. 어제 같은 경우 중소철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락을 한 반면에 대형 철강이라고 얘기하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강세를 띄었다 되겠죠. 순환매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 얘기 드렸듯이 네. 철강 업종은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 거의 다 비슷하게 다 효과를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시장 자체가 수급이 대형보다는 작은 종목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네네. 그쪽이 먼저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밸류가 중소형은 어느 정도 밸류에 대한 저평가를 완화시킨 반면에 예. 대형 쪽은 그 밸류가 너무나 싸게 격차가 벌어져 버리니까 네. 오히려 대형 쪽으로 넘어서는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예 업종으로 유출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철강 업종이 아. 가격 전가력이라든지 현재 그러네. 여러 가지 수요가 기대치가 높으니까. 근데 건설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반등이 나왔다 정도. 네네.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예. 이제 1분기 실적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듯이 산업재 쪽은 가격 전가력이 얼만큼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인수위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부분을 뭐 국민주택이다 하는 이런 주택 가격의 건축비 자체도 인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정가를 하겠다는 거네요.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항공해운에서는 항공은 소폭 빠진 반면에 해운이 좀 강세 띄었다 정도. 네.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통신 이런 쪽도 전체 소폭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네. 자, 약간은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대형주 쪽으로 움직였다는 게 약간 특이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종합지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2평 밑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 2평이 지금 현재 61선을 21선에 먼저 올라간 거고요. 5일선이 이제 어제 61선과 21선 살짝 61선 살짝 넘어가고 21선 아직까지 넘어가지 못했다 됩니다. 그러니까 2평 밑집 구간에서 살짝 핸들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러네요. 예. 여기서 이제 안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위로 하나 두 개 정도 더 뽑아주는 과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2평 확장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분위기가 아예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국내 증시가 이번 주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얘기 드렸습니다. 미증시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 증시하고 약간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에서가 먼저 드러난 것이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매도 자체가 대규모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기관에서가 3주 전부터
투신과 연기금 상업펀드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골고루 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반도체가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예.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도 저가 매수가 붙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해서 4거래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반도체 쪽도 이만큼 떨어졌으면 충분히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예. 저가 매수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좋은 시그널들이 작게 많네요. 조금씩 나아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 쪽에서도 그래서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최근 이번 주 들어와서 특히나 해외 증시보다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예. 시장에서 시총이 높은 가치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가 나머지 쪽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상세를 해준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수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수급이 외국인들이 어저께도 소폭 매도로 끝나긴 했는데 결국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거의 뭐 매도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물론 오늘까지 확인을 해야겠지만 샀든 팔았든. 오늘 만일 외국인들의 매도가 대규모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의 외국인 매도 자체가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 단위로 평균적으로 1조 5천억 전후를 팔았던 부분이 그랬었죠. 확연하게 이제 매도가 약해졌다가 보이겠죠. 그다음에 투신이나 연기금 상업펀드 꾸준히 산다가 됩니다.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기관에서가 받쳐준 상태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도 금융투자에서 5천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그럼 이제 지수가 한번 내려온다 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 경우 2700에서 2710포인트 이 라인대 지켜지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대가 61선 자리 전후가 되기 때문에 네. 이편 밑집 구간에서의 그 지지를 받아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에 가장 어둡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씩 밝아지려는 기미들이 코스피 지수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도들 나옵니까? 방금 이제 동트기 전에 새벽이 네. 뭐 가장 없다 하셨는데 네. 갑자기 들은 말이 생각나는 게 어스름이란 말이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책에서 이제 그런 어스름한 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스름이라는 게 이제 시기가 예. 해가 질 때의 그 직전에 어두울 때 예. 또는 해가 뜨기 직전에 어두울 때 바로 직전. 그 중간을 어스름이라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보는 관점이 딱 그렇게 보여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트기 전에 어스름이냐 아니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만들어진 어스름이냐 거기 또 50대 그렇게 될 것 50이군요. 같은데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자체가 미증시에서도 가치와 성장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예. 국내 증시도 사실 이 부분이 점점점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를 딱 보게 되면 코스닥은 어제 이제 소폭의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예. 근데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거래소보다 외국인들 매도가 좀 더 많습니다. 이번 한 주 4일 동안을 보게 될 경우 예. 반대로 이제 기관에서의 매수한 부분은 연기금과 금융투자 이런 쪽에서도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규모가 작죠. 골고루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아직은 아니죠. 예. 코스닥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세가 뚜렷이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이 빅테크 관련된 성장주들의 하락이라는 부분이 사실 코스닥에는 약간 좀 불안한 형태로 현재는 전개된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코스닥은 앞전에 뭐 기술적 반응이 세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코스닥은 이평이 밀집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약간 다른 건데 지금 현재는 코스닥이 이제 앞전에 하단 자리였었던 915포인트 전후 여기를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네. 좀 중요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915포인트. 자, 양시장 모두 다 이제 어스름 구간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예스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이버 얘기를 하시는군요. 실적이 저점이다. 예상치 하회다. 실적이 올라갈 만한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전 잘 못 찾겠던데요. 저도 못 찾겠습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넣었겠네요, 그러면. 네, 예. 놉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사실 네이버가 투자를 많이 하긴 합니다. 최근 네. 들어서는 특히 웹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예상치 더 하했던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부분과 네. 그리고 인건비 증가. 음. 사실 이제 인건비가 작년부터 이 소프트웨어 이런 인터넷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 인건비 증가 부분만큼 이익의 증가를 나타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못 따라가는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저점 라인 때 바닥권에서 현재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러네요. 문제는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못 보여주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성장성이라든지 뭐 제페토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성장성은 늘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 부분이 더 보여진다면은 밸류라는 것들을 안 따질 텐데 지금 시장 자체는 돈이 계속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여기서 성장성이 이 밸류가 괜찮냐 이거 계속 따진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다른 기업들하고 카카오까지 이제 비교표가 있는데 현재는 네이버가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0조 정도가 넘습니다. 네. 근데 현재 포워드 펄을 보게 되면은 28% 정도가 되죠. 높네요. 높죠. 총액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근데 앞전에는 사실 이게 50%까지 가도 시장에서는 성장세는 괜찮다고 했었지만 지금 시장은 이게 아니란 거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게 5년 평균 이익 증가분입니다. 그러면 8.4밖에 안 증가한 거예요. 1년에 8.4%씩밖에 증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알파벳 한번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알파벳은 뭐 시가총액은 뭐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예. 예.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가 지금 퍼로 보게 되면 19.4%죠. 오히려 더 쌉니다. 쌉니다. 예. 근데 성장률을 보게 되면 30.8%. 그러니까 이쪽은 성장이 30.8% 5년 평균이 매년 30.8%씩 성장을 하는데 네. 이익 자체가 근데 밸류가 현재는 19.4%니까 알파벳에 투자해야겠네요. 비싼 거죠. 예. 근데 바로 밑에 맨 밑에 보면 카카오 있죠. 예. 카카오가 현재 시가총액이 41조 정도 되는데 네이버가 좀 카카오는 밸류상으로 볼 때는 더 비싸죠. 네이버보다. 네이버보다 예. 비쌉니다. 예. 근데 이쪽은 다만 성장성이란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할 경우 이제 34.7이니까 상당히 성장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 앞전에 더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인수합병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네네. 회사 자체가 성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주가가 더 강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밸류적인 부분을 따지기 시작해 버리니까 해외에 있는 대형 알파벳 같은 이런 회사에 비해서 비싸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28만 원 자리가 작년 이제 작년 재작년 이때 중요한 가격이기도 했었고 예, 예. 그리고 이 자리가 저점 대비 상승폭의 딱 38.2%짜리입니다. 앞전에 카카오가 38.2%짜리가 83,300원 전후였는데 네. 거기서 반등이 좀 잘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게까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카카오로 보입니다. 갈아타야 돼요? 카카오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거죠. 어차피 이 우리나라 네이버 인터넷 플랫폼 두 축이 어차피 네이버 카카오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둘 다 선택지가 그게 많은 게 아니군요. 갈아탄다 해서 이쪽이 더 좋다 이렇게 될 수가 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네이버에 대한 분위기 좀 더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스홀로. S&T 모티브, 자동차 부품주, 이제 좀 더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건 예스겠네요. 네, 예스입니다. 그렇군요. 너무 답이 쉽게 나오네요. 그렇죠. 다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에서는 만도가 가장 가파른 맞아요.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현대, 위아 이런 쪽에서 움직였고 완성차에서는 기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네. 움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모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모터가 전기차 구동 모터에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장갑차라든지 이런 쪽도 역시 모터가 들어갑니다. 군용 그래서 군용 모터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앞전에는 이제 시장에서 뭐 예전에 애플카 이슈 붙고 했을 때 역시 S&T 모티브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케이스였는데 연관성이 있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 빠질 때 같이 빠졌었죠. 음. 그래서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동 모터 자체를 현대 기아차에 납품도 하긴 하는데 네. 현대 기아차가 지금 딱 플랫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미 현대차 자체적으로 그 현대 모비스가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화 됐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매출이 좀 감소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이오닉과 EV6 이런 전용 그 전기차들. 플랫폼 말고 예. 그 외적인 쪽으로도 전기차가 출시를 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 모터를 납품한다는 부분과 GM의 볼트는 이쪽에서 다 납품하고 있는데 네. GM 볼트가 이제 3월 달까지 역시 생산 차질을 빚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4월 달부터 정상화되다 보니까 매출 이제는 되겠네요. 매출이 정상화된다 이런 관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한 7% 올라오면서 한 20% 올라왔는데 네. 실적을 보게 될 경우는 이제 올해 실적 자체도 뭐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한 9,400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올해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매출이 거의 1조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밸류적인 부분은 좀 올라갔다 하더라도 현재 밸류가 그렇게 비싼 밸류 아닙니다. 그 10%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한 8에서 9%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중요한 박스권 마디의 중간을 어떻게 돌파를 했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중간 마디짜리 기다렸다가 네. 눌린 매수로 잡으면 좋은 케이스. 자, S&T 모티브, 자동차 부품 쪽이 좀 더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성전기였습니다. 네. 애플하고 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스. 애플카 이슈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애플폰 이슈가 있고, 예. 그 M이라고 우리가 맥북이죠. 그렇죠. 이쪽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 기판이 굉장히 고급 기판입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예스네요. 네, 예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대덕전자나 이런 쪽은 신고가죠. 아, 근데 이쪽에서도 지금 현재 진출하는 게 이 FC BJ 방식인데, 비싼 기판. 사실 이제 이쪽은 삼성전기가 기술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가벼운 쪽이니까 그쪽은. 아,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애플에 대한 모멘텀 받았다 정도인데 이쪽은 네. 쌍바닥 만들고 가는 케이스죠. 안전하네요. 그림상에서는. 예. 그 밸류적인 부분은 올해 실적이 좋아지면서 한 10%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 정도.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중간 마디짜리를 이제 17만 2천 원, 3천 원 정도 된다. 그 라인 때는 안착하느냐. 그래서 실적이 1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한 4천 원 좀 넘게 전망이 되는데 네.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근데 MLCC 같은 경우가 이제 전장용이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가 수요가 앞으로 커진다는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잘하던 거 잘하고 여기다 애플까지 붙어 있는 게 또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오늘 잡아보겠습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잡습니까? 파월 연주장 발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서 결정타입니다. 결정차를 좀 보여줬다 네. 됐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늘이라든지 이런 때는 뭐 안 좋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나중에 연준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을 오히려 만들 수 있는 게 있었고 그렇군요. 달러 인덱스라든지 국제 금리가 거의 다 정점인 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실제 달러 인덱스도 100일을 살짝 넘어갔다가 네. 100을 깼다가 어저께 100.5 정도 되거든요. 고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 정점과는 거의 동일하다 되고 대시고가 아니라 되고 네. 환율도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도 네.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오늘 은행주들 대표적인 굵직굵직합니다. 신한지주, KB금융, 예.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그러니까 약간 독특한 케이스죠. 항상 현대차 그룹은 실적 발표할 때 완성차가 먼저 발표를 하고 반대로 그 다음에 부품사가 발표하는데 이번 약간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약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또는 바닥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현대건설도 발표를 하고요. 네. 근데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 더 확대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결국 실적이란 부분이 가치란 얘기니까 그렇죠. 가치가 더 강해지는 거고 반대로 성장은 좀 불안하다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요즘에 좋게 보고 있고 철강에서 이제 대형 철강을 보셔야 되겠죠. 중소형 갔다가 이제 네. 대형으로 가죠. 그다음 이제 건설도 이제 오늘 현대건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가격 전가를 2분기 한다 부분이 이슈가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내수 유통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유라든지 기계 해운 이런 쪽도 여전히 실적이 좋다 이런 쪽이니까요. 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실적, 실적, 실적입니다. 그럼 오늘 관련된 관심 종목도 실적 줍니까? 네, 실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현대백화점을 말씀드릴 텐데, 아, 또 현대군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예. 근데 이제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요즘 할 때 네. 소비 먹는 거.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 시대 때 백화점 안에서도 먹는 게 힘들었거든요. 이젠 먹죠. 푸드코트라든지 이런 데가 맞아요. 전체가 개장 완전히 다 열어놓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백화점 내에서 이 소비도 굉장히 큽니다. 비싸요. 그래서 비싸기도 하고 요즘 네. 뭐 백화점 줄 서가지고 매출로 따지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내수 소비가 좋아진다는 부분이 기존에 팔리던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네. 면세점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적자가 심한 상태인데 이건 뭐 하반기 돼야지 좀 풀릴 것 같고 향후 근데 이제 모멘텀. 음식료라든 이런 푸드코트에서도 한몫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매출. 그래서 1분기 실적은 한 786억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거의 부합한다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보겠습니다.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겠죠. 밸류는 한 7에서 8% 사이니까. 현재는 차트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에서 흐름인데 네. 77,000에서 78,000짜리가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중심으로 움직였던 가격 밴드가 되는데 이 가격대를 슬금슬금 하면서 올라왔다가 됩니다. 아, 뚫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세 라인 때 돌파를 했는데 네.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게 되면은 지지테스트 한번 받게 됩니다. 그 가격이 77,000에서 78,000원이기 때문에 네. 매수를 77,000에서 78,000원 하시면 되고 손절은 74,00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86,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실적과 관련해서 현대 백화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 네, 한 주에